제가 지금부터 충격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뉴스는 중학생 시절 당한 성범죄가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오직 여러분의 이해와 집중을 위해 재구성된 차분하지만 긴장감 있는 해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사회 뉴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과거의 한 사건이 법정에서 마침내 결말을 맞이했다는 소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끝까지 귀를 기울여야 할 중대한 문제와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의 전말과 배경,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지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명의 피해자와 4명의 가해자,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진 진실의 여정이 있습니다. 단순한 범죄 보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런 사건을 처리해왔는지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핵심 사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중생이었습니다.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은 4명의 남녀로 피해자와 또래였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고 그 잔혹한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공유했습니다. 국민일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온라인 중계까지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신고하지 못했을까요? 이번 사건은 2018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사건이 이렇게 오래 끌렸을까요? 먼저 사건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들과의 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순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신고하면 영상이 더 퍼질 거야. 이 짧은 협박의 말은 피해자의 입을 봉했고 결국 그녀는 오랜 시간 침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여야만 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지난 2024년 2월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긴 침묵의 시간은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수사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약 10개월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주요 혐의에 대해 범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증거가 없었다는 말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다시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검사 본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추가적인 보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해자들의 범죄 혐의는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범으로 지목된 어 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 5년, 그리고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14세가 한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가학적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리 오래된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판결의 이유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성범죄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물음을 던져봅니다. 왜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왜 사건이 오래 묻히고 말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두려움뿐일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과 사회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버거운지를 반추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2018년 한 중학생이 당한 충격적인 성범죄였습니다. 그 범죄는 수년 동안 묻혀 있다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신고함으로써 다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초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고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한 형량의 무게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건은 극단적인 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인 시대에는 성범죄가 단지 오프라인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세계에서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쉽게 말하면 카메라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거나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전시하거나 협박 강요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성범죄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가집니다. 음성이나 영상이 한번 온라인에 퍼지면 그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10대, 20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피해자 중 92% 이상이 10대, 20대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란 무엇일까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 등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얼굴이 다른 사람의 영상 속 음란 장면에 억지로 끼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장난이나 노출을 넘어서는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학교 폭력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학생 간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친숙한 얼굴이 악의적으로 합성되고 공유되면서 그 대상이 또래 학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 기술을 장난, 호기심 정도로 경시하지만 피해자에게 남는 정신적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대규모 성착취 네트워크도 존재합니다. 과거 국내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엔스 루멘슬방 같은 경우 SNS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고 공유한 채팅방 네트워크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공유를 넘어 피해자를 협박 착취하는 거대한 온라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다른 대규모 사이버 성범죄 사건이 법정에서 판결된 바 있습니다. 한 가해자는 텔레그램 같은 암호화 메신저를 활용해 수백 명의 피해자를 협박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중 다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극단적으로 잔혹하고 조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단일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 핵심에는 디지털 기술의 보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사회적 인식 문제가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적 언행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어떤 학생들은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문제입니다. 경찰이나 학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인식은 낮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인식, 교육체계, 법제도적 대응 체계 모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현장에서도 딥페이크나 온라인 음란물 문제가 학교 폭력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퇴학 조치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학교에서는 법적 제한 때문에 전학 조치가 최대인 경우도 있어 대책의 일관성과 현실성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법적 대응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소지시청 자체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완전히 따라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단지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가정용 카메라가 해킹되어 사생활이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의식, 법의 실효성,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규제 외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그 해답은 단지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의 강화, 그리고 학생과 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연구들이 청소년 성교육이 단지 신체 변화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과 경계에 대한 교육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동안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지금도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의 법과 제도, 교육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건과 그 배경에 깔린 사회 문제들을 되짚어보면 이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비슷한 형태의 사건들까지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입니다. 둘째,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20대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셋째, 법적 교육적 대응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실질적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과연 지금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을까? 사건 보도는 많지만 정작 그 이유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이유, 즉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현실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단지 범인을 잡는 걸로는 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 시스템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먼저 한국에는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공식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 단위 기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상담부터 영상 삭제, 수사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가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중심 허브 같은 곳입니다. 이 센터는 한마디로 피해자의 첫 구조 요청을 받는 출발점입니다. 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영상이 퍼졌는지, 누구에게 협박을 받았는지 세심하게 듣고 그에 맞는 맞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피해 영상이 퍼졌다면 즉시 삭제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지체 없이 포털, SNS, 웹사이트 등의 삭제 요청을 넣고 대응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영상이 이미 많이 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센터는 단발성 삭제로 끝내지 않습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갑니다. 쉽게 말해 영상이 인터넷 어딘가에 떠도는 걸 방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기관과 연결해줍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기 어렵거나 두려운 경우 센터에서 필요한 진술 정리나 법률 자문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엔 연결도 가능하고 피해자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클 경우엔 의료기관과도 연결됩니다. 정신과 치료, 트라우마 상담,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입니다. 단지 영상을 삭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회복을 함께 돕는 게 이 센터의 진짜 역할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 외에도 각 시도에는 지역센터들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 차별 없이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최근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AI 기반 영상 탐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6분 안에 삭제 요청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실시간 보호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중앙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 명이 넘습니다. 상담, 삭제, 수사 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 건수는 33만 건 이상, 즉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구조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희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걸 해결하려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됩니다.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 자체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피해자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 지원 시스템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현실에선 체감이 잘 안 될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과 예산 문제입니다. 센터가 늘고 서비스도 다양해졌지만 운영을 뒷받침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히 대응하기엔 아직 벅찬 현실인 거죠. 두 번째는 지역 간 격차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비교적 접근성이 좋지만 지방의 경우 접근성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센터가 있어도 실제 도움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즉, 제도는 전국에 퍼졌지만 질에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허들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건을 꺼낸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센터가 있어도 내가 괜히 나섰다가 더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전적 지원의 부족입니다. 상담과 삭제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자의 치료비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은 아직 부족합니다. 장기적인 정신치료나 심리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물게 해야 한다는 말처럼 말이죠. 자, 지금까지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구축되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속 발전 중이지만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지 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를 진짜로 회복시키려면 제도 외에 어떤 사회적 환경이 필요할까?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